아이가 보드게임에서 졌다고 심하게 때를 쓸 때, 혹은 학교에서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막막했던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우리 아이들이 강하고 자신감 있으며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길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만드는 과잉 보호, 아니면 아이의 정신을 꺾어버리는 지나친 엄격함 말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가 아닌 제3의 길이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전쟁터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와 장군들이 사용했던 고대의 철학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21세기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아 철학의 원리가 어떻게 불안한 부모를 현명한 멘토로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현명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개합니다. 20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비밀을 알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천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큰 오해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스토아 철학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종종 모든 감정을 억누르는 무감각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돌로 만든 석상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역경이라는 파도가 부딪혀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바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철학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지만 로마에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부터 전쟁 중에도 그 유명한을 지필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철학을 따랐습니다. 이들 모두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삶의 실질적인 도구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구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즉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스토아 철학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원칙은 바로 통제 이분법 디초토미 오브 컨트롤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그 내용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 만사를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 이 두 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범주, 즉 우리가 통제 가능한 것에는 우리의 생각, 판단, 결정, 그리고 행동이 포함됩니다. 반면 두 번째 범주에는 거의 모든 나머지 것들이 해당됩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건강 상태, 평판, 그리고 시험이나 경기의 결과 등이 그렇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주된 근원은 바로 통제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 시도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녀가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좋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물론 실망하겠죠. 그리고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이미 바꿀 수 없는 점수에만 집착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음번을 위해 실수를 분석하고 더 잘 준비하고 도움을 청하는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고 있나요?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부모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의 초점을 외부 결과에서 내적인 노력과 과정으로 부드럽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력감이 아닌 책임감을 가르치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딸이 학교 그림 대회에 나갔는데 아쉽게도 입상하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의 첫 반응은 눈물과 서운함일 겁니다.
심사위원들이 불공평해. 내 그림이 훨씬 나았는데 라고 외치죠. 일반적인 부모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와 함께 심사위원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울지 마, 그냥 대회일 뿐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적인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인정해 줍니다. 내 마음 알아. 정말 속상하겠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했잖아. 그리고 나서 통제 이분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우리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아니, 그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였지? 함께 이야기하며 아이 스스로 주제 선택, 노력, 그림에 쏟아부은 시간 같은 것들이 본인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는 어려운 기법을 선택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일주일 내내 매일 저녁 작업했지. 나는 네가 보여준 그 우직한 노력에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아이는 외부의 인정뿐만 아니라 과정과 자기 자신의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웁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어떤 실패에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기둥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의 강력한 원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유일한 진정한 선샨 은덕디, 즉 우리의 인격과 품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돈, 명예, 건강, 장난감 등 나머지 모든 것은 소위 선호되는 무관심한 것, preferred indifference 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들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삶 자체를 진정으로 좋거나 나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받은 점수나 성적을 칭찬하기보다 아이의 호기심 자체를 칭찬하세요. 싸움에서 이긴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기보다 약한 친구를 지키려는 용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착한 행동을 했다고 비싼 장난감을 사주기보다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세요. 우리 문화는 성공의 외적인 요소들에 집착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아이가 인기 있거나 최신 기기를 갖는 것보다 친절하고 정직하고 용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는 질투심, 소비주의, 그리고 좋아요를 쫓는 행위와 같은 수많은 현대적 병폐로부터 면역력을 얻게 됩니다. 부모님의 임무는 덕 선한 품성을 가족 내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즉 핵심 가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설명하는 예시는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시험에서 컨닝을 해서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부정행위에 대해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적인 접근은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가 좋은 점수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생각해보자. 점수라는 숫자와 네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 둘 중 뭐가 더 중요할까? 컨닝을 했을 때 너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 속인 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똑똑해질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지. 정직함은 마치 근육과 같아. 꾸준히 단련하지 않으면 약해지게 마련이거든. 이러한 대화의 목적은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정직함이 장기적인 자기 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반면 성적은 일시적이고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결과일 뿐이죠. 당신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왜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평생 자신을 이끌어줄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신의 곁에서 조언해 줄 수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기술을 프레메디타치오 마로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불행을 미리 생각하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듣기엔 좀 암울하지만 실제로는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닥쳐올 수 있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미리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데 있습니다. 패닉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죠. 이 방법은 아이들에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이벤트, 예를 들면 학예회 발표 전에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뭘까? 아이는 대사를 잊어버리는 거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계속 질문합니다. 만약 대사를 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친구들이 웃을까?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네가 대사를 잊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선생님을 쳐다보고 심호흡을 한 다음 웃고 다시 처음부터 시도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입 밖으로 내어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 시나리오가 가진 힘을 약화시킵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이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감을 준비 상태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비관적으로 만들까봐 이 방법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한 오해일 뿐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죠.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불행 예습, 즉 미리 나쁜 일을 생각하기는 나약함에 대한 일종의 예방접종과 같습니다. 요즘 긍정심리학에서는 아이들에게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줍니다. 아이가 현실과 마주했을 때 자신이 항상 최고가 아니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이의 세상은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적 접근은 훨씬 더 솔직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방식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질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세상의 끝은 아니야. 너에게는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 이 방법은 실패를 미리 각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을 심어줍니다. 아이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기 전에 스스로 어떻게 다시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라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기 확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다음 스토아 철학의 원칙은 매우 시적으로 들립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즉 운명의 윤밍 아이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어나는 일을 참아내는 수준을 넘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적인 요소들은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에게 다리가 부러진 상황이나 좋아하는 팀의 패배를 억지로 사랑하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긍정적이거나 유익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다고요? 그 대신 독서를 하거나 프로그래밍을 배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요? 팀이 졌다면요. 다음 경기를 위해 실수를 분석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일종의 현실 통역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건 끔찍해 라는 생각을 이건 도전이야. 그리고 나는 이 경험에서 이것을 배울 수 있어 라고 재해석하도록 돕는 것이죠. 가장 어두운 구름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이 능력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위한 진정한 슈퍼 스킬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아침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는 눈물을 쏟고 온종일 기분을 망치죠. 아마 당신의 첫 반응은 함께 실망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을 실천하는 부모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실망감을 인정해 준 뒤 이렇게 말해 줄 겁니다. 응, 맞아. 비 때문에 계획이 바뀌었네.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하지만 이 상황이 우리에게 준 새로운 기회는 뭘까? 우리 집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베개 요새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팝콘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실컷 볼 수도 있어. 아니면 시간이 없어 못 만들었던 바로 그 쿠키를 구워보는 건 어떨까?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루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행복이 완벽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 아모르 파티, 에이몰 파티, 운명의를 실천함으로써 아이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말 그대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운명의 아몰 파치와 맥을 같이 하는 또 다른 유명한 스토아 철학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은 곧 길이다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은 단순한 방해물이 아니라 인내, 용기, 창의성, 끈기 등 특정 덕목을 훈련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은 아이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복잡한 조립 장난감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나요?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끈기를 기르는 훈련입니다. 친구와 다퉜나요? 이는 용서하는 법과 협상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분한 숙제를 해야 하나요? 이것은 자기 절제력, 즉 규율, 디시플린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아이가 문제를 벌처벌이 아닌 자신의 인격을 연마하는 훈련 도구로 여기기 시작할 때 삶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이는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로서 당신의 역할은 바로 이런 순간들을 아이에게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문제가 내 어떤 슈퍼파워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극복의 과정을 흥미진진한 게임처럼 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넘어지고 무릎이 까이고 울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죠. 이때 부모의 일반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다치니까 내가 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결과적으로 아이는 자전거를 타긴 하지만 스스로 균형 잡는 법은 배우지 못합니다. 스토아 철학적 접근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어지는 건 속상하지. 하지만 내 몸은 넘어질 때마다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이 상처는 네가 더 용감해지고 있다는 증거야. 봐, 지난번보다 벌써 2미터나 더 갔잖아. 여러분은 아이의 초점을 고통과 실패에서 배움의 과정, 그리고 용기의 성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즉, 넘어짐이라는 이 장애물 자체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와 함께 넘어진 횟수를 용기의 훈장처럼 세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이가 자전거를 더 빨리 배우는 것을 넘어 노력과 실수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이해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가장 큰 어려움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는 단순히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아이를 인생 그 자체에 대비시키는 일입니다.
이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식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배웁니다. 통제 이분법에 대해 수백 번 강의할 수 있겠지만 만약 좋아하는 팀이 질 때 TV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카펫에 주스를 쏟았다고 패닉에 빠진다면 당신의 모든 말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소한 일상 문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야말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스토아 철학의 가장 확실한 실전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에 늦어 교통체증에 갇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초조하게 경적을 울리거나 다른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붓나요? 아니면 이렇게 침착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체 구간에 있네.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 늦는다고 전화해서 알려줄 수 있고 오디오북을 켜서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도 있지. 아이는 이러한 행동 방식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외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드시 지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노력과 시도에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제력을 잃고 아이에게 소리쳤다면 나중에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안해, 아빠 또는 엄마가 잘못했어. 더 침착하게 반응할 수 있었는데 화를 이기지 못했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았을지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이는 아이에게 자기 통제력이 평생 단련해야 할 기술이며 심지어 어른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신뢰와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은 스토아적 미덕을 훈련하는 체육관입니다. 컵이 깨지거나 장난감 때문에 다투거나 혹은 어떤 실패를 겪을 때마다 그것은 품위와 이성 그리고 평온함을 가지고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스스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삶을 대처하는 방식은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의 내면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부모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실용적인 도구는 바로 자발적 불편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정신과 신체를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 때때로 의식적으로 편안한 영역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소한 편리함에 덜 얽매이게 되고 혹시라도 실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더 잘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육아에 적용할 때 아이들을 일부러 굶기거나 찬 바닥에서 재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작은 불편함의 경험, 즉 마이크로 디스컴포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뜨거운 물 대신 약간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해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버스를 타는 대신 두세 정거장 정도 걸어보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는 먹지 않던 새로운 음식을 맛보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기 없이 지내는 날을 정하거나 텐트에서 하룻밤 자는 캠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이 아닌 놀이 혹은 도전처럼 느껴지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아이의 의식적인 선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끈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익숙한 편안함이 없더라도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그저 다른 환경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아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아이를 영원히 얕은 물가에만 머물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깊은 물로 데려가야 하죠. 바로 이 자발적 불편함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깊은 물과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 찬물 샤워를 할 때는 깜짝 놀라지만 곧이어 엄청난 활력과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불필요한 것 같지만 한 걸음 더 걸을 때는 힘들어도 자신의 다리가 얼마나 강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나약함을 극복하는 작은 승리들이 그 어떤 칭찬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아이는 나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경험적인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진짜 원하지 않았던 비자발적인 불편함, 예를 들어 질병이나 실패, 혹은 상실이 닥쳤을 때 아이에게는 이미 이를 당당하게 맞설 내적 자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은 이겨낼 수 있는 일시적인 상태이며 오히려 이를 통해 더 강해져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편안함의 영역이 아닌 실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이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정을 분석하라고 강조했죠. 스토아주의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건과 우리의 감정적 반응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 안에 바로 우리의 판단, 즉 사건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이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은 부서진 장난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끔찍해.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라는 아이의 판단 때문이죠.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이 간극을 볼 수 있도록 돕고 그 판단을 수정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주 훌륭한 기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시정지 파우스입니다. 아이가 화를 내거나 속상해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자, 잠깐 멈춰. 우리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자. 숨을 3번 깊게 쉬어보자. 이 단순한 물리적 멈춤은 이성 아이싱, 이 작동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 후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네가 정확히 느끼는 감정은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 결국 당신은 아이에게 첫 번째 충동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탐색하는 탐색자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동생이 형 장난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서 형이 지금 막 화를 주체 못하고 폭발 직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 그만둬 라고 소리치기보다는 스토아적 접근법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 정말 화가 많이 났구나. 네 물건을 가져갔으니 화나는 건 당연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자. 형을 잠시 따로 데리고 가서 숨을 고를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동생이 너를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아마 형은 네 또는 응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다른 이유는 없을까? 내 차가 너무 갖고 싶어서 참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 물건은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는 걸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동생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형의 시야를 넓혀주는 겁니다. 형에게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랬다는 처음의 판단이 여러 가지 해석 중 하나일 뿐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추고 생각하고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아이에게 평생 사용할 수 있는 분노 조절 도구를 마련해 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처하는 원칙이야말로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관념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황금률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반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의 첫 번째 생각은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실패자일 겁니다. 이 생각은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죠. 당신의 임무는 아이가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을 분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실, 너는 이 특정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다. 해석, 나를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 아이 옆에 앉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 기분 상할 만해. 하지만 이 단 한 번의 사건이 너를 정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까? 어제 재미있게 놀았던 내 친구 철수는 항상 너를 반겨주는 할머니는 어떠니? 당신은 아이의 감정을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아이가 내린 파국적인 판단에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기소하는 검사가 아닌 자신을 옹호하는 변호인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이 능력이 바로 정신 건강의 핵심 기반입니다. 처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야말로 불안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방어 기제인 것입니다. 좋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실수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실수는 종종 실패 혹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죠.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손드는 걸 망설입니다. 틀린 답을 말할까봐 두려운 거죠. 실패할까봐 새로운 시도 자체를 꺼려 하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일종의 피드백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야 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틀린 문제가 잔뜩 있는 숙제나 시험지를 가져왔을 때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정말 잘했어. 이제 네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알게 됐잖아. 모든 실수는 너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정답으로 가는 길을 보여줬으니까. 위대한 과학자들이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을 이뤄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실수담을 공유하고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의 실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두렵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닌 필수적이고 심지어 소중한 배움과 성장의 요소로 변모하는 거죠. 이는 아이를 해방시키고 시도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함과 현재 순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네카처럼 아무리 부유했던 사람일지라도 절제된 생활을 실천했고 소박한 것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를 쫓는 행위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끝없는 경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광고와 소비 문화가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시대에 이 교훈은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물건이 아닌 경험의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일주일 후면 버려질 또 다른 비싼 장난감을 사주는 대신 함께 등산을 가거나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같이 책을 읽으세요. 숲속 산책,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구름을 바라보는 일과 같은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또 다른 스토아 철학의 실천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 개념을 적용할 때는 각색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바로 지금 이 산책을 즐기자. 왜냐하면 똑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현재의 자각과 감사함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가족 모두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 3가지를 나누는 감사 나눔 시간 같은 가족 전통을 만들어 보세요. 내용은 아주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예쁜 나비를 봤어요. 우리 같이 웃었잖아요. 같은 것들이죠. 이 단순한 습관은 우리의 뇌가 문제점을 찾는 것에서 벗어나 기뻐할 이유를 적극적으로 찾도록 전환시켜 줍니다. 아니면 아이가 친구에게서 보고 갖고 싶어 하는 비싸고 새로운 물건을 조를 때 무조건 거절하는 대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엄마 아빠는 네가 그걸 원하는 마음을 이해해. 그 물건이 너에게 어떤 기쁨을 줄지 생각해 보자.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똑같은 기쁨을 줄 수 있는 다른 건 없을까? 이 방법은 아이에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자신의 욕구와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는 결국 물질적인 외부 세계가 아닌 의미와 관계, 그리고 경험이라는 내면 세계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난감이나 기기를 빼앗긴다고 해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이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스토아식 육아는 엄격한 규칙들의 집합도 아니고 감정 없는 작은 철학자를 키우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부모와 아이 모두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더 의미 있고 평온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하나의 좌표 체계이자 실용적인 도구 모음입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아닌 우리의 노력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장애물을 단순한 방해물이 아닌 인격을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가정에 적용한다면 아이에게 단순한 조언이 아닌 삶을 위한 진정한 운영체제 OS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운영체제는 아이가 앞으로 마주칠 어떤 어려움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어떤 폭풍우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나무를 키우는 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시려면 종 모양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모르는 사이에라도 스토아 원칙 중 어떤 것을 육아에 적용하고 계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